네, 시작할까요? 네, 그 책상 위에 저희 포항공과대학교 홍보 책자가 있는데 뭐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것은 뭐 학교에 대한 거는 뭐 요즘은 웹사이트 잘 되어 있으니까 다 보시면 돼요. 자, 시작은 전자전기공학 및 관련 산업과 그 미래,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 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봅시다.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이거 맞나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죠. GPA는 뭔지 알아요? GPA? GPA가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라서 학점, 평점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이거를 영어로 The limit as GPA approaches zero of an engineering major is equal to a business degree.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점이 자꾸 떨어지니까 전공을 이제 비즈니스로 바꿨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이 저는 이걸 먼저 봤거든요. 이것보다는 제가 그 퍼듀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강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앞에만 있지만 뒤에도 칠판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답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EE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고 이건 IE는 다른 전공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국제 관련 뉴스에 이 CES 2016이라는 게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2015년 건데 인터내셔널 C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ES가 뭐냐면은 이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예요. CES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소비자 전자쇼인데 뭐 소비자 가전쇼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예전에는 주로 가전 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전시하는 쇼였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봤겠지만 가전쇼인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죠. 일렉트릭 비클을 여기서 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한 명이 타서 뭐 달리는 뭐 자율주행도 된다고 주장해요. 그런 쉐보레 같은데 이런 차량들도 많이 내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엔진은 어디서 디자인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기계공학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전기공학과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저희 전기과 선배들이 그때부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화학 전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가지고 처음에 토크가 커야지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온갖 요란한 그런 전력전자라 그래요. 그거는 전력전자 제품들, 회로들을 막 만들어요. 몇만 볼트 막 순간적으로 나오고 이러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두 군데서 하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에서랑 컴퓨터 쪽에서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공학이 앞으로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러면 학부모들이 이제 보냈다가는 애들이 큰일 나는 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잘 안 가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아마 교수님들 오실 때 보면은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이지만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는 컴퓨터 쪽이 상당히 유망하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구나,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드론도 요즘 이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로 나오고 있죠. 어제 뉴스는 또 보니까 이렇게 드론을 막 키워가지고 사람이 한 명이 딱 탈 수 있게 만들어서 한 24분 정도 비행할 수 있대요. 그걸 타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건 물론 사람이 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 전에는 뭐 조그맣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스마트워치죠. 이거는 스마트폰이고 여기 보면은 동양인이 한 분 있죠. 그래서 키노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기조 연설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이 거대한 쇼에서 이분이 그래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사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뭘 전공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네, 전자전기공학인데 전자공학과를 나오셨어요. 서울대에. 이때는 이미 이제
전자공학과로 독립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박사는 미시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하셨어요. 예. 보면은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다 뺐는데 너무 지나치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그 임원들 있죠. 상무이상. 그러니까 직원, 왜 임직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오늘 회사 임직원 이러잖아요.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노측이고 어떻게 보면 임원부터는 사측이에요. 근데 그 임원이 소위 말하는 뭐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삼성전자 임원들의 학력을 봤더니 57%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더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뭐 10년 더하기 1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10년이 걸리고 대학교 1학년부터 박사학위까지 한 10년이 걸린다 그랬죠. 일부 여러분은 어머니께서 틀림없이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만 가면 돼 그래서 이제 요 최초의 10년만 끝나면 이제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10년 더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은 커리어가 어때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그렇죠? 석사나 박사부터 이제 미국에 산 다음에 미국에서 커리어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진대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좀 오래 근무를 했죠, 많이. 아직도 보면은 전자전기공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5년, 10년을 내다보는 기술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술이 있을 때 아무래도 미국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술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생활과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인데 2015년도 3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 오늘 아침에 나왔던데 4분기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활과전.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만드는 데만.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조. 훨씬 될 것 같은데요? 1조, 10조, 40조.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다른 회사는 다 빼고 삼성전자랑 LG전자의 CE가 이게 삼성전자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예요. 소비자 가전. LG는 뭐 홈앤 뭐 뭔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보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분기별로 한 11조 돼요. 여기는 4조고. 그 합치면은 두 회사만 한 16조 정도 되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16조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죠. 대충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물건 같은 걸 팔아가지고 이제 가격 얼마에서 딱 잡히는 거고 영업이익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월급 주고 뭐 로열티 다 주고 남은 이익이에요. 다만 여기는 그 감가상각 이런 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감가상각까지 넣으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그래서 여기 얼마쯤 돼요? 11조 팔아가지고 500억 이익이에요. 굉장히 이익을 덜 본 것 같죠, 그렇죠? 몇 %예요, 이러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4조 원 가까이 팔아서 400억 벌었으면 1%? 예. 너무 적죠? 예. 영업이익을 누가 챙기는 건가요? 영업이익은 회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챙기는 거예요, 법인.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 다 주고 남은 거예요. 법인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을 하는 당당한 그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 법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보통 재투자를 하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긴급할 때 쓰고 뭐 이런 걸 하죠. 뭐 누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식 배당을 하기도 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숫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시장 규모.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예. 해보면은 대충 요 가전 있잖아요. 삼성전자 CE 사업부의 매출이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적어요. 물론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 전체 전자산업 생산 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가전을 봤는데 이건 또 다른 데서 낸 통계라서 좀 숫자는 다른데 가전정보통신에서 주요 물품인데 주요만 더했더니 약 1년에 200조 원이 돼요. 생산액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1년 동안에 작년 1년 동안에 올린 매출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200조 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까 보면 생활가전 쪽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낮았죠. 예를 들면 100원 팔아서 1원 번 거예요. 월급 다 주고 나서 알겠어요? 다 주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200조 원을 작년에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25조 원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알겠어요? 10%가 넘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본전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제로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영업이익이 10% 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영업이익 10% 그러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 다 이미 계산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앞에 CES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에서 칠판 뒤에다가 학생이 장난삼아 쓰는 것도 일렉트리컬 인지니어링이라는 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조금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내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 앞으로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자, 리뷰 금방 하죠. 그래서 살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는 이제 거의 지겨워지기 시작했죠. 자아실현과 공동체 기여. 이걸 잊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하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를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와중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당장의 성적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성적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스스로 그래서 쭉쭉 자라나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컴퓨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사진들이 다 날아가 버렸나? 예. 곤란한데 그러면 잠시만요. 컴퓨터가 어제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역시 날아갔네요. 잠시만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판인지 모르겠는데 한 최소 하루에 20판에서 50판이 시험을 하고 어제 몇 판이죠? 40판 있죠. 3판에 길면 10분인데 40판에 1판인데 판이 사라져. 다시 나왔어요. 예. 파워포인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뭐 키도 안 크고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가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하고 물을 자꾸 주고 그래야 돼요, 스스로.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항상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황에 맞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뭐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가능한데, 그래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잘 찾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었죠. 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는데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국가대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여러분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남자들만 주로 나와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1학년 정도 마친 다음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훨씬 나아요. 실제로 지금 제도 하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현역병으로 근무한다면 2년 정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푹 쉴 수 있어요. 사실은 열심히 체력도 좋아지고. 저는 물론 뭐 방위병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여기 구파발 쪽에서 저는 그 선택이 제가 대학교에서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대학에 가서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뭔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군대를 갔다 오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리스타트를 하세요.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갔다 와서는 뭐 4.3을 새 학기 연달아 받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 정신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져요. 말했지만 병역 의무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해도 병무청에서 어이 자네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래서 취직하고 싶어요. 그때 병무청이 어이 빨리 들어와 이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둘도 없는 찬스가 그냥 병역 의무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하라는 거예요. 땡겨서. 전자전기공학의 두 갈래 뭐였죠?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 건가? 이쪽은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쪽은 물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AM 송신기, 수신기를 가지고 이런 수학적인 기능, 더하기, 곱하기, 그다음에 정연파를 어떻게 만드나, 높은 주파수 성분은 버리고 낮은 주파수 성분만 어떻게 뽑아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특히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OPM, Operational Amplifier라는데 번역을 하면 연산 증폭기죠. 증폭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뭔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산이라는 게 뭐예요? 사칙 연산이랑 비슷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다다음 주인가요? 서울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반도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전자회로, 특히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패키징이고 미니 패키지고 미니 DB라고 하죠.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봤듯이 이렇게 하면은 뺄셈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부호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덧셈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미분도 할 수 있고 이제 고쳤어요. 적분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했어요. 어제 뭐 마지막에 누가 이런 멋진 걸 발명했느냐를 찾아봤더니 이게 레브라는 사람이 사진도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리고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뉴욕 시티 칼리지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죠. 거기서 여기 BSEE라고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학사학위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군대를 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가서 있다가 이 OPAmp를 발명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OPAmp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개의 그 플러스 인풋, 마이너스 인풋 있고 그 뺀 게 나오는 그런 OPAmp는 아니었어요. 이것을 발명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학교로 가서 수학을 했대요. 석사학위죠. Master of Science니까. 그다음 회사를 만들어서 뭐 저항이라든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표준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회사를 한 2001년쯤 팔았대요. 나이로 보니까 뭐 그쯤 뭐 은퇴하신 것 같죠. 그렇죠? 회사를 팔고. 하여튼 멋진 일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OPAmp를 가지고 우리가 곱하기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음성 신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인파를 곱하고 싶었는데 사인파 곱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세츄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사인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마치 이 두 신호가 곱해진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원하는 신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각파죠. 그렇죠? 사각파는 후리에 시리즈라는 걸로 보면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의 사인파가 있고 3배, 5배 이렇게 홀수배로 물론 여기가 제로면은 이 DC는 없고 그래서 이게 더해져 있는 걸 생각하면은 결국은 제일 낮은 주파수 성분과 음성이 이제 곱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모닉이죠. 이것과 음성이 곱해진 성분들이 쭉 있는데 따라서
높은 주파수만 걸러내면 되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필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 필터는 어땠어요? OPMP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였죠. 예, 물론 필터를 만들 때 있어서 공진 회로를 써도 되지만 그러면 인덕터, 즉 코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회로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조그맣게. OPMP는 어디 많이 썼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연산을 하는 데 썼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데서 사용했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로패스 필터를 하나 디자인을 한 거예요. OPMP를 써서.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와이어리스 채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이어리스 채널이라는 것은 이제 프리 스페이스가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프리 스페이스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딜레이와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죠. 줄어드는 그것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패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 수신될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프리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전파의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파의 그림자가 생겨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달리면 신호가 껌뻑껌뻑 하겠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스팅이라고 해서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TV라면은 처음 수신된 신호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주지만 미세하게 늦게 수신된 신호가 희미한 그림을 또 하나 만들어준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GPS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 GPS 얘기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GPS 여러분이 그림을 찾아보면 구글에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또는 인공위성을 그려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림들이 스케일이 안 맞아요. 물론 인공위성의 스케일은 틀렸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지구 반지름과 이 궤도의 길이에요. 대충 지구 반경을 6,000km라고 하면은 여기 없네요. 예, 31개의 여기 새틀라이트가 대충 있어요. 31개의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이. 그리고 GPS는 여러분이 그 GPS 수신기예요. 위성으로 여러분이 신호를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GPS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계산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뭘 보여주고.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학생들 설계 과제 같은 걸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GPS로 가는 로봇을 만들겠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신호는 어떻게 쏘냐고. 그래서 안 쏜다, 받기만 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받기만 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위성에는 아토믹 클락이 들어있어요. 원자시계가. 그리고 이 원자시계에서 이렇게 신호에다 정보를 실어서 자기의 현재 위치, 정확한 위치와 자기가 그 신호를 보내는 시각을 정보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GPS 수신기가 위성 신호를 받으면 어때요? 받는 순간에 나는 A라는 위성이야. 나는 이 신호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보냈어.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구 중심 가까이 있을 때와 여기는 중력이 약하니까 어때요? 어느 쪽이 시간이 더 천천히 가요? 여기가 천천히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보정해서 하고 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펙트를 보정을 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오비트 위성의 이 궤도가 지표로부터 한 2만 킬로 된대요. 그래서 약 반지름이 6,000km니까 4배쯤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적절한 그림쯤 돼요. 참고로 지구에서 달까지는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스케일로 지구와 달을 표시하면은 지구가 요만하면 달이 이쯤 있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린 그 GPS 위성들 한 31개가 지금 올라가서 작동하고 있는데 GPS 위성들은 요쯤 있죠. 여기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은 여기 있고. 그런데 이 보내는 신호가 이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이라는 신호예요. 참고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주제로 썼어요.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시스템의 최적화 어쩌고 해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 알아요? 2학년생들 알아요? 미분할 때 나오고 그러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게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면서 졸업을 할 때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기존에 디자인한 것보다 항상 더 성능이 좋다. 물론 성능을 측정하는 어떤 매트릭이 있고 그걸 보이는데 평균값 정리를 평균값 정리를 이제
이렇게 변형한 새로운 existence theorem이라고 하죠. 존재성 증명하는 theorem을 써가지고 뭐가 함으로 항상 뭐 어떤 조건 하에서는 성능이 좋다 이런 걸 보여서 졸업을 했어요. 예. 여러분이 수학을 너무 우습게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뭐 존재한다 이런 거 있죠. 예. existence theorem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 찾아도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함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좁은 대역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넓은 대역의 주파수에서 넓은 대역을 가진 신호를 곱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송신기도 알고 있고 수신기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수신기에서 수신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이렇게 있을 때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많이 쓰려고 했었어요. 군에서. 예를 들면 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신호를 막 쏘면 그걸 방해하려고 적이 뭐 다른 큰 신호를 막 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이제 넓은 신호가 됐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그냥 컨스탄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신호를 곱하면 빨리 변하는 신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원하는 신호는 주파수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적이 내는 신호는 예를 들면 이렇게 주파수가 주파수 대역에서 좁으면서 신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시다. 이제 이런 게 여기 수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수신기는 이 신호를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여기다가 곱해요. 이 신호가 1-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1이 1들끼리 곱해지고 -1들끼리 곱해져서 원하는 신호는 그대로 복원이 되고 저기 신호는 어때요? 1-1막 곱해지면서 어떤 그 주파수 대역에서 넓은 신호로 거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피어런스가 되고 이게 디자이어드 신호가 돼요. 그래서 필터를 써서 이렇게 탁 잘라내면은 간섭 신호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본래 목적은 군사용으로 쓰려고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뭐 007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북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적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제밍이라고 하거든요. 그 빵에 발라먹는 잼이랑 철자는 똑같아요. JAM. 제밍을 하면은 이렇게 GPS가 오류를 일으켜서 약간 이렇게 잘못된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이라는 기술이 이제 GPS 신호를 보내고 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GPS 수신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그 안에도 클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토믹 클락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의 내비들이 아토믹 클락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이 클락이 켜기 전에는 이 위성 신호들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충 몇 시인지만 알지 뭐 잘 몰라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작동하려면은 바로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요 앞에 제가 나가서 GPS 신호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상적일 때는 내 수신기에서 이렇게 눈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위성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위성이 몇 개 보여야 되냐면 4개 또는 그 이상, 4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내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왜 4개 이상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4개만 하면 점이 왜 4개 이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리시버가 있어요. 수신기가. 예를 들면 위성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위성 1, 위성 2, 위성 3. 그래서 위성이 어때요? 자기가 정확한 시간이랑 그 위치를 알려주니까 예를 들면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위성 위치로부터 R1이라는 원을 그리고 위성 두 번째 위치로부터 R2라는 원을 그리고 반지름이 세 번째 위성 위치로부터 R3 이렇게 하면은 딱 만날 거 아니에요. 만약 위성이 2개만 있으면 이렇게 점이 2개 생기니까 좀 곤란하겠죠. 물론 이건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주 공간이니까 구로 해야 되겠죠. 구로. 네. 구로 하면은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가 2개 있으면 만나면 원이 되죠. 그러면 3개 있으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안 나와요. 2개 나오나요? 2개 나오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수신기는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위성 2개가 있으면 여기다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위성이라고 할까요? 네. 위성이 1이고 위성이 2라고 해봐요. 여기 수신기가 있고. 네. 그러면 얘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몇 시야 해서 딱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딱 표시를 하겠죠. 받은 시간. 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전파가 도달을 하겠죠.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몇 시야 딱 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시간차가. 예, 상대적인 시간차를 알 수 있죠. 그걸 또 바꾸면 광속은 일정하다고 하면 상대적인 거리차를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2개 있으면 우리가 뭘 그릴 수 있어요? 이 평면이라면 예, 쌍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게 3차원이라면은 쌍곡면을 그릴 수 있죠. 하이퍼볼로이드. 예. 그래서 예전에 이게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바다에서 있잖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해안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2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니까 말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3군데서 이제 보내줘야지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한 지점이 나오겠죠.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GPS는 어떻게 했어요? 4개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그 그림인데 좀 이게 가져오다 보니까 흐릿해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지구예요. 이거 지구.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유럽인 것 같은데 여기 있고, 위성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위성과 이 위성의 같은 시각에 예를 들면 뭐 10시를 알리겠습니다. 삐 그랬더니 얘는 빨리 딱 도착하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딱 여기 도착했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 얘가 삐 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쌍곡면을 그릴 수 있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온 놈이 또 삐 하고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쌍곡면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쌍곡면과 이 쌍곡면이 만나는 걸 했더니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왔는데 어때요? 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여기 잠깐 3개니까 그렇잖아요. 얘와 얘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쌍곡면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이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요. 얘와 얘가 거리가 똑같아요, 나랑. 그러면 여전히 쌍곡면이 어때요? 이번에는 평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다 지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sufficient condition이죠. 언제나 되는 충분한 개수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알아놓으세요. 거리 차이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기술은 위성이 아니라도 많이 이용을 해왔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그젬플이 있죠. 이렇게 이 위치에 트랜스미터 위성들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면이 3개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나오죠. 3개의 쌍곡면이 아니라 면이 겹치면서. 네.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말했지만 이렇게 반사도 일어나고 뭐 회절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여러 패스가 생기면서 수신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GPS가 간혹 오류를 일으켜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3개만 그렸는데 내가 차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성은 바로 보였는데 이 위성은 어떻게 이쪽에서 오는 거는 안 보였다고 합시다. 지금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대신에 뭐 건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반사된 신호가 이렇게 잡혔어요. 실제로 이런 일은 여기 서울시에서 운전을 하면 특히 강남처럼 대로가 직선으로 돼 있고 그 뒤에도 뒷길들이 막 있고 하지만 앞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신호들을 가지고는 내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어때요? 이게 거울이라고 보면 내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를 들면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긴 또 다른 길이 있으면 이제 엉뚱한 길로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반포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밑에 잠수교로 가기 위해서 이쪽 빠져나간 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반포대교 위에 있다고 자꾸 표시를 하고 그러죠. 보면은 거기가 어때요? 잘 이렇게 신호가 위성 신호가 바로 잘 안 잡히는 곳이죠.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받은 신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했는데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챌린지가 있어요. 무선 통신이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OPMF만 쓰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가 아니에요. 특히 아날로그 통신 시대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성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스탠딩 웨이브 뭐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예, 뭐 이게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어떤 때 발생하죠? 예. 정상파는 어떻게 보면 뭐 크기도 똑같고 주파수도 똑같은 두 개의 사인파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는데 물론 하나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진행하면은 보면 어때요? 한 지점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이 전체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죠.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정상파인데 그래서 위키 찾아보면 뭐 진폭, 파장, 진동수가 같은 파장과 진동수는 속도가 똑같으면 뭐 똑같은 말인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어요. 주파수 FC를 가지고 그 다음에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다가 이렇게 T는 시각이고 X는 위치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뭐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파가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면 X라는 지점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전기장의 세기죠.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으면 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는 고정하고 T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FC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정연파가 만들어지죠. 그게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예요. 또 반면에 모든 지점에서 각각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어때요? 시각은 고정하고, 그렇죠? 일종의 스냅샷 사진을 탁 찍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또 웨이브가 나오죠.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진행하고, 왜냐하면 이게 일정하다고 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증가하면 X가 증가하게 되죠. 저걸 일정하게 놓으면.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이 부호를 바꾸면 반대로 진행하게 돼요. 네. 참고로 이건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가서 물리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다루는 것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열심히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드디어 여기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맞나요? 잠깐. 네. 네. 맞죠? 예.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이 관여되는 부분이랑 위치가 관여되는 부분이 딱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점 X를 딱 정하면 여기 이 값이 딱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고 T를 바꾸면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T를 딱 고정하고 스냅샷을 찍고 싶으면은 X를 쭉 바꾸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삼각함수가 이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해요. 파의 진행 뭐 이런 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앞에 보면 뭐 빌딩들이 막 있는데 제가 섀도잉 얘기를 했죠. 근데 섀도잉만 일어나지 않겠죠. 빌딩이 있으면 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저쪽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있는데 제 뒤에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 맞고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는 어때요? 크기는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진행 방향은 거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파장이 점점점 짧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용하는 전파의 파장이 그러면은 위치를 조금 바꾸면은 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플러 효과예요. 여러분 생각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 도플러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빨간불이 뭐 그린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안 생기죠, 절대로. 그런 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실제로 많이 우리 통신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해요. 도플러 시프트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죠, 많이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얘가 사이렌을 내면서 소리죠, 이때는 음파를 내면서 경찰차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죠. 마치 뭐 내가 뭐 원을 뿡뿡뿡뿡 하면서 내는데 달려오니까 이쪽은 좁아지니까 파장이 주파수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진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제 음파고 수면파도 관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조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헤엄을 치고 가면 여기도 보면 여기는 조밀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안 그렇죠. 이런 게 도플러 이펙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내는 뭐 소리든 전파의 주파수고, 그 다음에 이게 본래 속도예요. 예를 들면 음파의. 그 다음에 이쪽은 상대 속도죠. 미디엄에 대해서. 여기도 있죠. 그렇죠. 수신기의 R은 수신기의 매질에 대한 상대 속도. 이것은 소스, 송신기의 매질에 대한 상대 속도. 위키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식이 이렇게 되는데 뭐 굉장히 빠를 때는, 특히 비칠 때는 근사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근사적으로 다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광속분해, 그렇죠? 광속분해 속도 차이 하면 딱 나오죠. 네. 자, 이건 먼저 한번 보세요. 비트가 뭐예요? 비트는 때리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비팅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예, 저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 그림이 자주 등장하길래 읽어봤더니 우리나라나 뭐 대만에서만 국회의사당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게 상원 의원이 다른 상원 의원을 의사당에서 주워 패는 그런 사건이에요.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맥놀이에요. 맥놀이. 맥놀이를 비트라고 해요. 비트. 근데 맥놀이는 왜 생겨요? 그래서 맥놀이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파수가 조금 다른 두 파동이 더해지면이에요. 이거 잘못 가져왔어요. 더해지면 진폭이 주기적 변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치면은 땡땡땡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게 소리가 나게 뭘 해온 것 같은데 이게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뭐 잘못됐나 보다. 잠깐만요. 안 들리네. 네. 어쨌거나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나죠. 이거는 왜 생겨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고등학생이 충분히 아는 수학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안 가르쳐 줘요. 말만 하고.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그냥 딱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수학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좀 다르죠. F1, F2.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더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럼 또 이제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죠. 그러면 뭐 코코는 코코 많은 식이 있죠. 막 우리가 연불외듯이 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 외울 때 자세히 보면 이게 만약 똑같으면은 코사인이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2가 나온 거죠. 헷갈릴 때 이거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되죠. 똑같으면 당연히 이게 2배의 코사인 2파이 ft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뭐냐면 평균이죠. 이게. 그렇죠? 이거는 2를 뽑아내고 2로 나눠야 되니까 그 서로 다른 두 주파수의 평균과 그 다음에 차이의 절반이죠. 그런데 비슷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 F1과 F2가 비슷하면 우리 귀가 듣는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게 그냥 F1과 F2가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걸로 들리겠죠. F0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100Hz짜리고 이게 110Hz짜리예요.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곱이잖아요. 곱. 그러니까 얘는 약 100에서 110Hz로 떨고 있죠. 그렇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예요? 100과 110의 평균이니까 105Hz겠죠. 그러니까 105Hz짜리 여러분이 사인파를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 뺀 거니까 10Hz의 절반이니까 5Hz짜리,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는 걸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비트 프리퀀시라는, 그러니까 웅웅웅웅 하는 그 웅 하는 큰 소리 나는 때 있잖아요. 그 주기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2까지죠. 그래서 비트 프리퀀시는 5가 아니라 10Hz예요. 여기 곱해지는 사인파는 10Hz짜리인데 차이만큼, 그렇죠? 네. 맞나요? 거꾸로 쓰면 5Hz인데, 그렇죠? 5Hz인데 곱해지는 건 5Hz인데 이게 웅웅 하는 그 주기를 생각하면 10Hz로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기지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파를 내요, 여러분, 핸드폰. 그럼 전파를 막 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여기 있으면 차 안에 바로 오는 것도 있겠죠. 산에 맞고 오는 것도 있고, 건물에 맞고 앞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도플러가 생기죠. 여기서 오는 게. 거기다가 맞고 오는 건 또 어때요? 또 도플러가 생기죠. 맞아요? 네. 맞고 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지국이 거울의 이미지로 있는 건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은 어때요? 거울을 통해서 보면 뭐 2배로 빨라지나 그렇죠? 도플러 양이 막 달라요 또. 내가. 그 다음에 도플러가 어때요?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음파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도플러가 생기진 않죠. 그렇죠? 시선 방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신되는 신호가 다 조금씩 주파수가 달라져서 더해져요. 그러니까 맥놀이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빨리 움직이면 어때요? 그 스탠딩 웨이브를 왕왕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됐다 작아졌다 하는 데는. 그래서 이 수신 신호의 이게 파워거든요. 크기거든요. 이게 시간축이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수신 신호가 막 요동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란 AM이라는 걸 제가 알려줬잖아요. 메시지에 상수를 더한 다음에 뭐 캐리어를 곱하고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메시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캐리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어떤 상수를 더해서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받은 신호의 요 엔벨로프라고 하죠. 호락선이라고 하는데 엔벨로프에 메시지가 실려 있는데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거 전체가 요동을 치죠.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많이 손실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AM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FM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예. 굉장히 초기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음성 신호라고 합시다. 그럼 AM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내는 신호를. FM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또 이게 예를 들면 신호가 낮아지는 쪽에서는 이렇게 좀 주파수가 낮아지고 그렇죠? 네. 신호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돼 있죠. 특징은 뭐예요? 얘는 FM은 이 엔벨로프에 포락선에 정보가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요동을 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M이 여러모로 나은 거예요. 이렇게 무선 채널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페이딩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거를 뭐 희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여러분들. 뭐 조명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신호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페이딩 현상이라고 해요. 그 페이딩 현상에 강하게 하려면 이제 AM보다는 FM이 낫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이 퀄리티 좋은 고품질의 그 뭐 음악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FM에다가 다 몰아놓은 거예요. AM에다가는 그냥 보도 채널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특히 또 이제 채널 하나 더 넣어서 스테레오로 막 해주죠. 그렇죠? FM이라서 스테레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AM도 두 주파수를 써서 보내면 스테레오로 보낼 수 있는데 그래봤자 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선 채널에서는 잡음이란 게 있죠. 말했지만 기지국에서 여기까지 특히 제가 보낼 때 기지국에서 보낼 때는 기지국은 좀 세게 보내요. 제가 보내면 배터리를 아껴야 되니까 약한 신호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0.1W 정도로 보내요. 촛불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껍벅껍벅 하는데 1km 밖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로 줄어든다 그랬죠. 수신하면. 그거를 이제 들리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신호를 증폭을 해야죠. 어쨌든 회로에서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그 그 열에 의해서 온도가 절대 온도가 아니니까 떨고 있는데 그게 어때요? 전류라는 게 전자가 흐르는 건데 거기서 막 떨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함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막 삐죽삐죽 움직이는 그런 잡음처럼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TV에서 방송이 끝나잖아요. 저녁 시간에. 옛날에는 밤새도록 안 했거든요. 그럼 찌익 하면서 이런 게 뜨는데 이게 실제로 다 그런 잡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폭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함수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면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잘 다룰 것이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랜덤 퀀터티로 다뤄요. 랜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확률 통계 수업 듣잖아요. 확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 또는 확률 벡터, 그다음에 뭐 이거는 불규칙 변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고 뭐 확률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스칼라인데 어떤 확률적으로 다루는 거고 얘는 벡터인데 확률적으로. 그럼 당연히 매트리스도 있고 줄줄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배워요. 대학에서. 네. 신호 처리, 통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 효과를 쫙 줄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했죠. 실제로 이런 걸로. 그러니까 포항공대 전자과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뭐 수학만 하는 사람인 줄 아는 학생들도 있어요.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는 열심히 푸리에 시리즈랑 트랜스폼을 가르치고 확률 시간 돼서는 뭐 맨날 확률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전공이 뭘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 관련해서 여러분이 막 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전에 이거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 그 몬티홀 문제라는 걸 알아요? 혹시? 가만히 있어봐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이 3개가 있는데 뭐 자동차 상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꽝이에요. 그래서 문이 1, 2, 3이 있고 자동차가 한 대 숨겨져 있고 나머지는 꽝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려라! 그래서 딱 열었을 때 차가 있으면 와 하면서 가지는 거고 꽝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면은 자동차를 딸 확률은 얼마죠? 문이 3개고 상품이 하나고 여러분이 임의로 선택하면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번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꽝인 거를 내가 하나 열어주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2번이 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번에 계속 있을래요? 아니면 3번으로 옮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몬티홀 문제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뜻 생각하면 이거 뭐 열어준 거랑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3분의 1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옮기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가 좀 뭐 의외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상에는. 여러분한테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이 3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방법은 꼭 써보세요. 나중에. 문이 한 100만 개쯤 돼요. 그리고 상품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찍어야 돼요. 100만 분의 1이죠. 그랬더니 진행자가 1번이랑 3번 빼놓고 다 아니라고 꽝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옮기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3번에 있겠죠. 예. 예, 이렇게 설명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엄밀하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엄밀하게 풀 수 있어요. 확률 통계, 특히 확률 수업을 들으면. 네. 조건부 확률이 제일 중요하죠. 베이즈 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다 뭐 열심히 하니까 배웠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카드 게임과 관련된 게 있어요. 굉장히 인투이티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이 들으면 약간 솔깃할 만한 건데 뭐 이렇게 베스트 프라이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내가 선을 보게 해줄 테니까 10명 딱 그 선을 보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명 골라서 결혼을 해라. 이 사람들은 네가 뭐라고 네가 좋다면 무조건 결혼한다고 했다 이미.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딱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1번 그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딱 보고 뭐 다 얘기한 다음에 2번을 만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1번과 결혼할 건지 아니면 2번을 만날 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만나면 1번이랑은 다시 연락 못해요. 하면은 안 돼요. 뭐 이상한 룰이에요. 하여튼. 자 이랬을 때 문제는 어머니가 저기 뭐 여러분이 그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10명 중에서 제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비유를 하자면.
언뜻 보면 확률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만날 사람 수를 n이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 뭐 리미트 당연히 취하죠. 그렇게 하면은 최적의 스트래터지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은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 그 보면은 놀랍게도 그 오일러 넘버 있죠. 그 E 있잖아요. 그것도 등장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뭐 복잡한데 수식은 E가 나오고 그러는데 대충 근사를 하면 여러분이 3분의 1이었나요? 처음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계속 봐요. 관찰을. 패스 무조건. 알겠어요? 패스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점수 스케일이 있어서 점수를 매겨요. 저 사람은 뭐 몇 점, 70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만날 때는 어때요? 그 앞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가장 괜찮은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한 반쯤 된대요. 그런 것들도 저희 확률 시간에 이 책에는 없어요. 하필이면 다른 좀 더 두꺼운 책에 있는데 그런 책에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요. 시스템을. 시그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을 했듯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금융수학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전자공학과에서만 거의 이 랜덤 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수학과에 가더라도 금융수학을 하거나 이런 분이 없으면은 전혀 안 하죠. 예를 들면 정수론을 다루는 분은 이거 안 하거든요. 여간에서. 물론 이제 본인의 콤비나토릭스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해요. 하지만 전자과처럼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걸 듣게 하는 경우는 없죠. 잘. 저희 같은 경우도 전공 필수고 대부분의 저희랑 비슷한 정도의 학교들은 전공 필수로 다 돼 있어요. 저도 이게 학부 다닐 때 전공 필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퍼스트 에디션으로 배웠었고 지금은 이제 포스 에디션인가 피프스 에디션인가 그런데 하여튼 확률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겠지만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그러니까 함수인데 시간 함수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를 배우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 5분 정도만 쉽시다.